뭐 아까도 뭐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지금 진행 상황대로만 보자면 중형이 내려질 것이다. 예.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라는 게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전제를 달고 하는 이유는 뭐냐?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인터뷰 제1공장 이제 진행할 텐데 오늘은 윤석열에 대한 징역구형 관련된 문제와 이후에 이제 종합특검 어떻게 할 건가를 세 분의 의원과 일단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이성윤 의원 두 분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오늘 특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해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의원? 사실 뭐 어제 발표된 내용이라서 예. 저도 지금 사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예, 계시죠?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예. 예.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성윤 의원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주말에 발표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실 발표처럼 네. 여야를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런 실용 노선을 견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두 분은 일단 애매하게 말씀 주셨고 여당이니까 이해해야죠. 예, 이럴 야당 때 어떻습니까? 말하라고 있는 게 조국혁신당입니다. 예. 예. 저희들은 어제 질문을 두 가지 던졌어요. 예, 예. 첫 번째 이해운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죠. 당신 탄핵 찬성한 것 어떻게 탄핵에 반대하고 예. 그다음에 탄핵 심판할 때 각하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의 그 내란 청산 작업을 내란몰이라는 현수막 자기 이름으로 내걸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그냥 휩쓸려 가서 지금 와서 후회한다. 이게 해명이 될까요? 저는 전혀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다닐 분이 경제 수장을 만든 것이 맞나? 라는 질문도 던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명확하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관료들 똑똑하고 유능하다. 그 똑똑하고 유능한 경제 관료 출신 한덕수, 최상목 등이 내란 국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봤잖아요. K엘리트의 붕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위 경제 관료들이 얼마나 내란 국면에서 그냥 진짜 휩쓸려 다니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그 국무회의의 그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처 장관도. 그럼 거기에서 내란의 밤에 만약 거기에 그 자리에 이해운 의원이 있었다면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예. 최상목 한덕수처럼 유능하게 움직였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기본소득 내지는 소비 쿠폰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아주 앙앙불락하시던 분이세요. 이재명 정부의 지금 뭐 항상 확장 재정이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의 기조는 확장 재정입니다. 예. 이 확장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 짜는 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입장 밝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임명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해도 돼요. 근데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을 저는 어제 받았냐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대연정 제안의 하위 버전쯤 되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을 뜻을 알았지만 국민들의 수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자면 광장에서 촛불 그 응원봉을 함께 들었던 분들이 봤을 때 내가 이러려고 응원봉 들었나?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시면 그 많은 신모 원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뭐 여러 가지 정당 정치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광장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 원탁회의 합의문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데 예. 지금 경계가 뚝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을 국민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이런 질문을 오늘까지는 드립니다. 예. 이 질문에 어떤 답이 오는가에 따라서 태도를 정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태도를 답을 듣고 이제 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거 길게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이른바 이제 그 개혁 야당들과의 개혁 연대가 한편으로는 약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또 내란 청산에 이게 좀 안 좋은 신호가 켜진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아마 말씀을 주실 것 같긴 한데 박 의원님. 뭐 대선 전에 이야기했었던 정치개혁 과제들에 예. 대한 추진이나 이런 부분은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일부는 대선 공약에도 반영이 됐었던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도 거듭 뭐 말씀을 통해서든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지켜지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은 가지고 있고요. 당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은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해운 장관 기용과 그 문제는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원님. 저도 우리 박 의원님 국회 본회의 상당 짝꿍인데 같은 취지인데요. 내란 청산 문제는 우리 당이나 대통령님이나 의지가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연하게 이어왔고 또 내년에도 역시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워서 청산하겠다 이런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원래 본론으로 한번 좀 가볼 텐데 10년 구형으로 했습니다. 요거 박 의원님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예. 사실 뭐 이런
경우를 실체적 경합이라 그래요. 실체적 예, 경합. 한 사람이 범한 여러 가지 범죄 그쵸. 행위를 한꺼번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네. 결론을 내리면서 형량을 정하는 그런 건데 그럴 경우에는 각 범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최고를 다 합한 범위 내에서 이제 구형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11년 조금 더 넘는 형이 이제 합산하면 나오는데 예. 그중에 이제 최대치로 보면.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10년을 예. 구형했기 때문에 가볍게 구형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핵심이겠죠. 예. 저는 뭐 양형 기준에 비해서 특히 특수 공무집행방해 네. 뭐 권총 보여주고 뭐 기관총 보여주고 이러면서 체포를 막았던 건에 대해서 이 공무집행방해가 5년이 최고형이란 말이죠. 예. 그 근데 5년 이제 구형했죠. 특수가 되면 2분의 1 가중되니까 예. 7.5, 7년 6개월까지 구형할 수 있어요 법정 형상. 예.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넘어서서 5년까지 구형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 유사일에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사병으로 동원하고 총 보여주고 그 난리를 우리 국민들 밤마다 체포됐어? 핸드폰 떨어뜨리면서 기다렸던 그 행태를 보자면 그 양형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법정형의 최고형을 구형하는 게 맞지 않았나. 거기서만 7년 반을 구형했어도 뭐 충분히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구형이고 법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만은 최대로 쳤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성민. 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나라가 실체적 경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중한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년 6개월에다가 2분의 1을 가중하니까 11년 3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10년 3년, 10년 3개월,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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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예. 여기 10년을 구형한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경합범 가중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이라면 합산을 하기 때문에 예. 20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특검 입장에서 보면 최대치를 구형한 거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법리적인 방식들로 보면은 예. 실제로 그걸 넘어설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10년 구형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이 판결을 보고서 또 결국 봐야 되는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그게 구형이면 더 깎을 거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단 말이에요. 예, 판결을 예상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이성민 의원님? 뭐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이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고된 형량 예. 또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데 네, 의원이시니까 하셔도 돼요. 현재까지 이제 진행되었던 재판 과정을 보면은 이번 재판부는 좀 원칙대로 좀 진행하는 모습 네. 보여왔기 때문에 좀 구형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구형보다 조금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신장식 의원님 말씀이라든지 네. 그동안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보여줬던 태도나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뭐 구형에 굉장히 근접한 형량부터 구형부터 조금 위로 올라가는 형량까지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민 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이 재판은 원래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가 주된 재판이죠. 그런데 이제 몸통, 머리가 있는 재판은 지금 다른 재판부 재판을 하고 있고 팔다리에 해당하는 범죄, 요즘 체포방이라든가 예. 이런 거 오늘 구형을 10년 했는데요. 저는 팔다리 된 재판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판이 이상하게 됐다. 원래 만일에 내란 사건을 모두 모아서 했다면 예. 윤석열 사건 7건을 모두 모아서 했다면 아마 사형이 구형됐을 건데 네. 국민들이 아마 놀랄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게 10년밖에 구형 안 했어? 이렇게 놀라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그 노상원 수첩의 노상원에 대해서 2년 선고됐을 때 국민 놀랐는데 그 본체가 아니고 배임 수재였지 않습니까? 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윤석열의 팔다리에 관한 범죄입니다. 내란 후에 이제 체포를 막았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내란 집중 심리하거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었으면 사형이 구형될 범죄인데 아마 특검이 어쩔 수 없이 현재 지도 상황에서 최대 구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이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불량하고 그래서 중형을 선고할 것 같습니다. 네. 신 의원님. 뭐 중형 선고가 뭐 너무 명확하나해 보여요 현재까지는. 네. 예, 재판 진행 과정이라든지. 근데 마지막 최후 진술 거의 1시간 가까이 최후 진술하는 걸 중간중간 부분 발췌해서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집요해요 사람이. 윤석열 씨 굉장히 집요한데 진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집요하게 본인 얘기를 반복 국회가 사실 그 계엄의 주범이다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집요하게 하지만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난 증언과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아요. 네. 건들건들 집요한데 진지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양형에 그 유리한 양형 요소가 1도 없다. 네. 예, 불리한 양형 요소만 쌓여 있다. 네. 그렇다면 중형이 당연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진지하지 않다는 건 법률가로서도 진지하지 않고 예.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로서도 진지하지 않다. 이런 건들건들하고 네. 집요하기만 해. 최후 진술 보면은 네. 진짜 집요해요. 왜냐하면은 헌재 때 했던 얘기, 그 이후에 형사재판에서 했던 얘기, 최근에 크리스마스 맞아인가요? 자기 생일 맞아가지고 청년들에게 보낸다는 소위 메시지에 담긴 내용 똑같습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길게 똑같이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은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은 야당 때 다시 예. 당시 야당 탓이다.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헌재나 이런 데서 다 부인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되새김질이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런 얘기도요. 대통령을 좀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 약간 그렇지. 왕인 것처럼 생각을 하나 봐요. 본인이.
그래서 약간 시대에도 안 맞는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원래 한번 말하면 가까이서 보시니까. 주야장처럼 자기 얘기만 하고 예. 말도 안 되는 막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이게 관제 수사관들이 오느냐. 예. 이거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인 거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고 있다. 이런 사람은 중형으로서 법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예. 그럼 이제 본체가 되는 이제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 전에 이제 두 개의 재판이 있잖아요. 예. 예. 하나가 이제 한덕수 등에 관련된 결과가 나올 거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결과가 나올 텐데 요것이 이제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대충 가늠자를 볼 것이냐. 이성균 의원님. 제가 이제 구형을 해보면요. 이 사건은 이제 특검 입장에 보면 지금 내란 사건 관련해서는 10개 재판부에 총 21명 이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럼 특검이라는 것은 이 사건만 재판을 죄송합니다. 이 사건만 구형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건을 보고 구형을 아마 정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도 아마 이렇게 법정 최고형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이미 다 결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도 윤석열에 대해서 구형을 한 거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재판 결과를 한덕수 등에 대해서 어떻게 낼지 뭐 내란에 대한 인정 여부가 아마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갈 것 같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사실 지금까지 이제 구속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란 예. 특검이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다만 이제 구속된 혐의가 내란으로 인정돼서 이제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판결 그리고 한덕수에 관련된 판결에서 예. 내란임이 분명하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 당연히 저는 직위원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요. 예. 이게 뭐 아까도 뭐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지금 진행 상황대로만 보자면 중형이 내려질 것이다. 예.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라는 게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전제를 달고 하는 이유는 뭐냐?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실은 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뢰 회복 조치를 하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사법부에서는 독립만 외치고 있어요. 신뢰를 묻는데 독립으로 답하는 아주 딴청 부리기 대망이 돼버렸거든요. 예. 근데 근데 실제로 이번에 그 이 첫 재판 1심 판결 1월 16일 날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나마 남아있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은 뭐 가장 큰 관문은 직위원 2월 달에 있을 직위원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하겠는데 우리 그 판사님들께 신뢰라고 물었을 때 신뢰라고 답하는 방법은 엄정한 판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너무나 당연한데 이 너무나 당연한 걸 맨날 전제를 달고 얘기를 해야 요즘에 돼서. 사법부 예. 보면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법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보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예. 진짜 상식선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실현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진짜 그럴지를 노심초사하면서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재판부의 백 부장 판사님 비롯하여 판사님들께서 본인에게 사법부의 신뢰에 불씨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이분들 뵐 때만 해도 법률가로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이게 맥스가 있고 또 미니멈이 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가능한 범위로 주로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었잖아요. 예. 예. 최소한의 과거에는- 체례가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신성한 곳이라고 얘기까지 했죠. 네. 그래서 저분들은 우리 얘기를 다 듣고 또 우리의 상식과 다르지 않고 정말 엄정하게 이게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 예. 국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사람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결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불신의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번 1월 16일 판결뿐만 아니고 법원이 신뢰 회복을 최소한의 기회가 이거다.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윤석열이 최후 진술할 때 예.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보길래 그렇죠. 밀고 들어오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만약에 법원이 진짜 이번에도 엉뚱한 판결 내리면 윤석열과 인식이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법원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뭘 이 정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제발 진짜 땅에 발딛고 있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특검하고 이제 연구원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했는데 이거 성과 한 개 한번 세 분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저는 김건희 특검이 16가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 네. 열심히 수사했는데 성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그 법원에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장 기각 거의 수사 방해 그렇죠. 수준의 영장 기각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특검은 시간을 정해놓고 수사하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면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멈췄다 가면 수사가 2배로 걸립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번 영장 기각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배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많이 수사 방해 수준의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특검이 한계가 있었다.
좀 그래서 이번에 새로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이유가 김건희 특검 16가지 중에서 한 반절 정도밖에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시 수사해야 되고 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특검법에 공소시효를 정지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기소를 하긴 했는데 이 기소에서 유죄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국힘당이 받은 선거 보조금 425억입니다. 네. 397억 아닌가요? 425억.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유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성과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어쨌든 김건희 구속시켰고, 네. 예 그리고 또 그 통일교와의 연관성, 정교유착 이건 굉장히 국힘당의 해산 사유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교유착 사건을 이렇게 제대로 밝혀내고 있다, 예. 발단을 놓았다라는 점은 뭐 좀 칭찬에 또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이제 일단 가장 양평 고속도로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모두가 국민들이 V0의 윤허 없이 내란을 일으켰겠느냐. 근데 그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 뭐 물론 뭐 알선수재로 고소고발할 수 금거북이 무슨 뭐 그다음에 각종 그 무슨 목걸이 아직도 이름이 잘 안 외워지는 그라프 뭐 로조. 방클리프 N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뇌물죄로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뭐랄까 그 최서원과 박근혜 사이에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구체적 공모 관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을 같이 뇌물죄 내지는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경제 공동체, 심지어는 경제 범죄 공동체, 내란 범죄 공동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황들이. 근데 이걸 굳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알선수재 이거는 조금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참. 예, 말씀하세요. 답답했던 게 지금 디올백 수수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예전에 내렸던 결론을 뒤집었거든요. 예. 네. 그럼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수사가 안 된 것 같았어요. 네. 특검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저희들이 걱정했던 게 파견 검사를 받고 네. 그 파견 검사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과연 검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법무부를 상대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좀 예상한 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삼특검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제2차 종합특검을 하더라도 어떻게 담보하고 해결할 것인가? 예. 검사를 만약에 파견받는다면 동일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초기에 되게 좀 빨리 성과를 거두는 듯하다가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장 기각 때문에 슉 하고 꺼졌다가 얼마 안 남기고 뭔가 막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면서 이렇게 약간 그래프를 좀 오락가락 이렇게 그렸는데 결국 종합특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종합특 2차 김건희 윤석열 종합특검을 발의했는데요. 예. 그 내용은 뭐냐면 3자 특검에서 부족했던 부분, 내란 특검에서는 그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수사 상황을 그대로 보고받고 네. 수사 지시한 내용. 저희들은 그러니까 수사 농단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거라든가 또 내란 관련해서 노상원 수첩 이게 제대로 실행됐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최혜병 특검에서는 그 임성근 구명 로비 이런 부분이 수사 안 돼 있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 이전 비리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차원 산단 안 밝혀진 부분이 많고요. 특히 검사들의 정치 검사들의 그 봐주기 수사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을 다 넣어서 14가지 정도의 종합특검법을 마련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약간은 저는 제 보는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게 종합특검이니까 이제 3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자. 이게 이제 맞긴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또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결국 내란에 집중을 해서 과연 내란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누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란이 굉장히 중요한 주축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란 전단 재판부가 이게 결합돼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또 이렇게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없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특검들이 수사하는 걸 좀 보더라도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하잖아요. 네. 압수수색이라는 게 뭔가 김건희 특검이 잘못해서 수사하려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는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작업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내란이 왜 일어났느냐 이걸 밝히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우리들이 많은 얘기를 통해서 추측컨대 김건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도저히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엄이라는 비상적인 수단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도 감을 잡고 그렇게 좀 수사를 하다가 충분히 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합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줄기하고 가지가 구분된다. 가지가 잡히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종합특검이 아까 저는 그 우리 정준희 교수님 말씀대로 좀 내란에 집중해서 왜냐하면 내란에 집중해도 김건희와의 연관성부터 시작을 해서 나와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책임을 정말 좁고 깊게 들어가서 내란의 실체 뿌리까지 닿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형사 책임을 좁고 깊게 묻는 것과 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날 밤은 물론이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경제 엘리트 관료들, 군인들 그리고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형사 책임 이외에 인사 책임, 행정 책임 뭐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넓고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특검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 예. 특검은 아주 촘촘하고 깊게 그러니까. 아주 깊게 파서 뿌리까지 내란 세력의 그 동조 세력들까지 뿌리를 파고 그다음에 내란에 취약했던 우리의 구조 그날 밤에 정신 못 차렸던 분들은 왜 정신 못 차렸는지를 제대로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반헌법행위 특별위원회 등의 뭐 사회적 조사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특검은 특검대로 가되 예. 반헌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조사기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 내란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먼저 첫 번째 원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국가기관 특히 대법원 또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그다음에 그 헌법 존중 TF에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로 연결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 수사 대상이고요. 이걸 통해서 기소가 될 경우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또 영장을 보기 때문에 또 다른 국면이 수사 국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있게 될 내란 관련 재판에 대한 전망과 함께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 세 분께서 다 같이 강조해 주셔서요. 아마 10년에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